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한국병원 심장내과 이유홍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비욘디 구독자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와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혀서 혈액이 통하지 않게 돼서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심장에 에서 좌심실에서 피를 이렇게 뿜어주면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혈액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 대동맥 뿌리 부분에서 이제 관상동맥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가닥, 오른쪽에서 한 가닥 이렇게 좌관상동맥, 우관상동맥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게 되고, 심장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근육 위에 존재하게 되고, 이 심장 근육 위에서 심장 근육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 혈액들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역할을 하죠. 이 관상동맥을 이제 거꾸로 들어보면 모양이 꼭 이제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이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을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정상 혈관입니다. 좌관상동맥에 이제 혈액이 두 가닥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관상동맥은 한 가닥입니다. 뒤쪽에서 이제 갈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닥,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닥의 관상동맥이 심장 혈관에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협심증도 들어보셨을 거고, 급성 심근경색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협심증은 이 방금 보셨던 관상동맥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면서 점점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더 진행을 해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막혀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요 빨간 게 관상동맥인데, 피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혈관이 막혀버린다. 그러면 요 아래쪽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니까 이 아래쪽 부분에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혈관의 단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혈관이 이 젊을 때처럼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종의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로 인해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서 동맥경화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잘 못 가니까 그 상황에서 흉통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이제 협심증, 이제 특히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이게 더 진행을 해서 이 동맥경화 반이라고 하는데, 이 동맥경화 반이 플라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플라크가 파열이 되면서 급격하게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혀버리는 게 바로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어떨까요? 이제 흔히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진 않지만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이 올 때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증상이고요. 비전형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좀 적은 이 퍼센트의 사람들은 또 조금 특이한 증상으로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흉통이죠. 흉통.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가슴이 어떻게 아프냐? 뻐근하고 그리고 답답한 양상으로 아프기도 하고요. 이 돌덩이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
누르는 양상, 그리고 조이는 양상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흉통의 위치는 어디냐? 가슴의 중앙 부위나 약간 좌측 가슴을 쪽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흔하고요. 그리고 심근 허혈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아래쪽 명치 부위나 아니면 등 부분의 견갑골 사이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앞가슴이나 왼쪽 가슴이 아니라 딱 국소적으로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딱 여기가 아파요. 딱 한 부분만 아파요. 그런 분들은 사실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그런 가능성 없다고 보면 되고요. 딱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넓게 아픕니다.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위치로 앞가슴이나 왼쪽 가슴, 전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위치로 이런 위의 양상을 호소하면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 급성심근경색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나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 흔합니다. 이런 힘들기 때문에 이 급성심근경색을 겪으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식은땀도 나고 그리고 호흡곤란을 같이 호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팔이나 목, 턱 부위나 아니면 등으로 이렇게 뻗치는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고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되고 반드시 119를 불러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형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치 끝이 그냥 답답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속이 좀 안 좋고 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흉통은 호소하지 않고 그냥 숨이 좀 차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심근경색인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고령인 환자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흉통이 없더라도 좀 평소와 다른 그런 체한 느낌이 있거나 답답함 그리고 호흡곤란이 30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메스껍고 체한 것 같다 이런 증상은 뭐랑 비슷한가요? 이제 좀 배탈이 나거나 위가 좀 안 좋거나 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하고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소화제 먹고 아니면은 손 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 따고 조금 기다리니까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며칠 있다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지만 평소랑 다르게 좀 심한 것 같고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급성심근경색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내원하면 어떤 검사를 먼저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응급실 의사분이 환자분을 만나게 되면 문진을 먼저 합니다. 흉통의 양상이 전형적이냐 비전형적이냐 판단을 하고 그 증상과 그리고 심전도는 사실 거의 찍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2, 3분이면 찍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를 가장 먼저 이제 찍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피검사를 해서 피검사에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될 때 올라가는 그런 혈액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을 보고 이제 심근경색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과 심전도와 이 피검사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전도의 소견이 우리가 심전도에 ST 분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ST 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초응급입니다. 초응급.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응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거의 4, 5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ST 분절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응급으로 혈액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혈관을 열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요. ST 분절이 올라가 있지 않다.
근데 급성심근경색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명을 ST 분절 비상승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넌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응급이긴 하죠. 하지만 초응급은 아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왜 바로 응급으로 시술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넌스템이 이 ST 분절이 올라가 있지 않은 분들은 물론 응급이긴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한 24시간 안에 혈관 조영술을 해서 혈관 재개통 시술을 스텐트 삽입 시술을 이제 하게 되고 ST 분절이 상승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분초를 다퉈서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 치료적 시술을 위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심혈관 조영술은 이 허혈성 심장이라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협심증의 진단에도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혈관을 직접 이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심장 혈관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손목 동맥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도 심장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대퇴 동맥을 천자해서 이쪽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보는 방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손목 동맥을 이용하게 되고 손목 동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등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환자분도 편하고 그리고 어떤 출혈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도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에 사용되는 카테터입니다. 좌관성 동맥과 우관상 동맥의 이제 위치나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오른쪽 왼쪽 카테터가 다르고요. 이 카테터를 이제 가늘고 긴 카테터를 그 손목 동맥이나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넣고 조영계를 쏘면 혈관 모양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막힌 혈관을 최대한 이제 빨리 뚫어주는 아까 말씀드린 ST 분절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뭐 분초를 다퉈서 뚫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ST 분절이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24시간 안에 혈관을 확인해서 혈관 재개통 수술, 재관류 치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을 이 막힌 거를 뚫고 그리고 거기다가 대부분 스텐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시술적인 치료로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관병이 너무 여러 군데 있거나 좌주간지 병변이라고 굉장히 좀 아주 뿌리 쪽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병변이다라고 하면 시술적인 치료보다 이 개용 수술이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열고 다른 길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사실 거의 많은 분들이 중재 시술로 이 막힌 혈관을 이제 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심근경색 환자들의 생존율을 올리고 재발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항혈소 펜제나 이런 밑에 써드린 이런 약제들을 적극적으로 써서 더 환자분의 예후를 이제 좋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카테터를 통해서 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좁아져 있고 막혀 있던 혈관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풀리면 혈관이 딱 열리겠죠. 그래서 부풀려 놓고 그냥 두면 안 돼요. 막힌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인플레이션을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를 다시 빼서 이 풍선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풍선으로만 뚫어놓으면 다시 또 금방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풍선으로 뚫어놓은 그 위치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이제 가늘고 긴 그물망 같은 금속 물질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막혔다. 피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쪽 다른 길로 이 혈관을 따다 붙이는 그런 수술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혈관이 막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개흉 수술로 꽤 이제 큰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이런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통해서 재개통 치료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이 뭐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병입니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명률이 한 5에서 10%까지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요. 재발률도 사실 뭐 적진 않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년 이내에 재발한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점점 조금 이제 재발률이 낮아져서 1년 재발률을 한 2.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재작년에 나온 그 한국 데이터를 보면 3년 재발률이 한 3.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발률이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재발률이 좋아졌느냐 살펴보면 시술적인 치료가 많이 예전보다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사실 제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재개통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을 했고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재발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발을 했을 때는 사실 심근경색을 한번 경험한 분이 다시 심근경색이 또 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68%에서 85%까지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심근경색 발생할 때 사망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주치의의 그런 권고나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혹시 재발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경과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나 이런 병원 내원하는 것들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진단이나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거죠. 의사들의 몫이죠.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좀 살펴보면 환자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심근경색의 증상을 인지하는 겁니다. 사실 뭐 내가 심근경색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뭐 대처 자체를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심근경색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증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증상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체한 것 같은데 좀 증상이 심하다. 그리고 식은땀도 나고 30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응급실로 빨리 가셔가지고 119를 타고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사실 응급실 가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실 가서 바로 뭐 침습적인 그런 뭐 혈관 조영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전도 피 검사만 해도 감별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죠. 간단한 검사로 감별이 되기 때문에 응급실 가시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심근경색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빨리 응급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를 운전을 해서 가거나 뭐 5분, 10분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이 119 구급차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119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몰고 오면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시간도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응급 조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급차에서 시술이 가능한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분들을 모셔가기 때문에 엉뚱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이 되는데 의원으로 1차 그냥 동네 의원으로 간다. 말이 되지 않죠. 의원급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근경색 의심이 되는데 한의원을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19 구급차를 부르면 구급대원들이 적절한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내가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119를 전화로 신고를 하셔서 구급차를 통해서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기왕력이 있으셔서 비상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니트로그리세린 설하정이라고 하는 그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약인데 설하정, 혀 밑에 넣는다고 해서 설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쉽게 뭐 영어로는 NTG라고 하거든요. 그 약을 한번 혀 밑에 넣어서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또 호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썼는데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한 5분 뒤에 한 번 더 이제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 입장에서 내가 심근경색 증상이 있는데 보호자분이 옆에 있다. 그건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내가 아주 응급 상황인데 가족들이 두세 명 같이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어떤 대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호자가 같이 있다고 하면 보호자의 역할은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119 연락하고 기다린다. 이거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보호자분이 119 신고하는 걸 도와주시고, 그리고 환자분을 좀 최대한 안정시키셔야 돼요. 사실 보호자분이 옆에 있으면 환자분이 좀 더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듬직하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호자분이 막 더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큼 맥박이 빨라지고 심근경색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옆에서 환자분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뭘 지켜보냐? 혹시나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지 않는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 잘 그런 이벤트가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119가 와서 타고 이송을 했다. 그러면은 제일 좋죠. 근데 혹시라도 환자분을 지켜보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면 보호자분이 바로 옆에서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는지를 인지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뭐냐?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면 아버지 괜찮아요. 이렇게 아버지 괜찮아요라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좀 말씀을 하면서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다거나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심정지 상태는 아닌 거고요. 이렇게 불렀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심정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때는 호흡을 확인하셔야 돼요.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CPR,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숨을 쉬더라도 호흡의 양상이 이상하다. 막 이상하게 평소랑 같지 않게 이상하게 숨을 쉰다. 그것도 심정지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환자분을 일단 불러서 반응을 확인하시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119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119 연락을 하시고요. 연락할 때는 가급적이면 핸드폰으로 하시면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하면 내가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119 연락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셔서 호흡이 비정상적이거나 호흡이 없다. 그러면은 심정지라고 판단을 하시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30번 이렇게 하고 두 번 호흡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흉부 압박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호흡은 필요 없습니다. 호흡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흉부 압박만 계속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슴 압박 손 위치를 보시면 양쪽 이제 젖꼭지 정중앙을 이제 위치를 잡으시고, 젖꼭지 정중앙 한 가운데를 이제 위치를 잡으시고, 오른손을 먼저 이제 펴시고 왼손을 위에 올려서 깍지를 끼는 겁니다. 깍지를 끼고 이 팔꿈치가 절대 굽혀지면 안 되고 피고 허리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압박의 깊이는 5에서 6cm. 꽤 깊습니다. 5에서 6cm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꽤 빠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 빠르기로 세면서 하시는 게 이렇게 분당 100회, 120회 하기에 더 쉽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1대1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리듬으로 압박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완을 해야 또 혈액이 들어오고 또 다시 뿜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압박과 이완을 1대1로 하시고, 혹시나 뭐 다른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무슨 아니면 제세동기를 붙이거나 이런 다른 상황이 와서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10초 이내로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119가 올 때까지는 가슴 압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 그림과 같은 자세로 손 깍지를 끼고 팔꿈치가 쫙 펴져 있죠. 그래서 허리를 이용해서 한 5에서 6cm 정도를 이렇게 압박을 하셔야 되고, 갈비뼈 뭐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흉골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사는 게 중요하지 갈비뼈는 금방 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충분히 심폐소생술을 잘 하시면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자동 제세동기가 뭐 사실 집에는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장소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하는 중에 환자분이 반응이 있고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만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슴 압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예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뇨 고지혈증 있는 7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내원 전날 오후부터 체한 느낌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체한 느낌이다. 그래서 본인 말씀으로는 체한 줄 아셨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분이 이제 체한 줄 알았다고 손 따고 그냥 조금 있으니까 버티니까 몇 시간 지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았다. 근데 다음 날도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응급실 통해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셨어요. 여기 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 영상이고, 밑에 아래쪽으로는 지금 피가 흐르죠. 근데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큰 혈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보이죠. 여기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앞쪽에서 다시 본 건데 요 밑으로 큰 혈관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혈관, 좌전하행지라는 혈관이 막혀 있는 분이고, 풍선으로 이제 넓히고 요게 스텐트입니다. 요 뒤쪽까지 병이 길게 다 있으셔서 스텐트를 이제 2개를 넣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굵은 혈관이 막혀 있는데, 이제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혈액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형적인 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인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지체하셨고, 이것 때문에 그만큼 늦게 오셨기 때문에 심근 손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조금 정상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조금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더 경과가 좋았을 뻔했던 이제 케이스였고,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고지혈증 있으시고 흡연이 이제 여기 있었던 분인데 30분간 지속되는 흉통으로 119 통해서 응급실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봤더니 이제 오른쪽 우관상 동맥인데 이렇게 가다 아예 막혀 있죠. 보시면. 그래서 스텐트 삽입을 하고 이제 막힌 혈관이 뚫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 발생 후 30분 안에 오셨습니다. 30분 안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됐고 심근 손상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도 지금 한 뭐 5년 이상 지났는데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좀 잘 된 케이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5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내원 당일 아침에 한 10분 정도 가슴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저절로 좀 좋아져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했지만 그냥 이제 계시다가 오후 12시 30분 정도부터 흉통이 시작됐고, 점심을 드시러 이제 식당에 들어간 후에 의식을 잃고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옆에 계시던 이제 남편분이 심폐소생술을 다행히 바로 해주셨습니다. 남편분이 특전사 출신이라서 특전사에서 아주 잘 배우셔가지고 적절하게 흉부 압박을 잘 시행하셨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심실세동을 확인하고 제세동기로 이제 전기 충격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거의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사실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의식을 다행히 회복하셨고, 혈관 조영술을 하니까 역시 혈관이 하나 막혀 있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 오른쪽으로 쭉 길게 내려오는 혈관이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뚫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조금 병이 있어서 여기도 같이 치료를 해서 혈관 두 가닥을 다 치료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옆에 남편분이 안 계셨다면 사망하셨을 수도 있는 그리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뭐 식물인간이나 아니면 의식이 없는 뭐 그런 상태로 안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분이었지만 다행히 가족분이 아주 잘 대처를 해주시고 치료하고 나서 지금 약도 아주 잘 드셔서 굉장히 지금 예후가 좋습니다. 5년 정도 지나셨는데 뭐 전혀 무리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심근경색은 사실은 뭐 가수분들 유명한 사람도 하성일 씨도 심근경색 유명해도 이제 걸릴 수가 있고요. 조우련 씨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죠. 나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심근경색이 오나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들도 걸립니다. 돈이 많아도 걸립니다. 적어도 걸리고요.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 위험인자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같은 그런 심혈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분들의 한 50% 정도는 처음 증상이 심근경색으로 오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50%는 심근경색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보통 옵니다. 흉통이 잠깐씩 한 몇 분씩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미리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적절하게 검사하고 잘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싱아이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당뇨 3년차 52세 남성입니다. 당뇨로 인한 심근경색 질병 연관성이 궁금하며 가족력은 몇 프로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몇 프로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뇨가 급성 심근경색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고 가족력도 사실은 가족분들 중에 심근경색이 있다고 해서 다 가족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가족분들 중에 조기에 이른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분이 있다. 그리고 일촌지간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조기 이제 이른 나이라고 하면 남자는 55세고요. 여자분들은 65세입니다. 남자 가족이 55세 이하에 그리고 여자 가족이 65세 이하인 가족분들 중에 급성 심근경색을 이른 나이에 겪었다. 그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험인자 하나로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딱 하긴 어렵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많다라고 하면 가족력의 어떤 그 역할이 그만큼 이제 큰 거죠. 그래서 형님들 세 분인데 세 분이 다 심근경색, 50대 심근경색이 있었다. 아버지도 심근경색. 그러면 사실 가족력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검사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족력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당뇨도 굉장히 중요한 심혈관 위험인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뇨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동반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더라도 더 독한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도 잘 관리하고 고지혈증도 그만큼 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어머님 시동생의 스텐트 시술 후 남편이 하트 스캔 검사 후 칼슘 스코어, 이제 요즘에 칼슘 스코어, 이제 석회화 수치라고 하는데 그걸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검진으로. 근데 그게 49가 나왔다. 당뇨 있고 당뇨약에 콜레스테롤 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하트 스캔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잠시만요. 시어머님 시동생이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남편이 칼슘 스코어 49가 나왔다. 남편분,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스텐트 시술하신 분이 칼슘 스코어 49가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하트 스캔 뭐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석회화 검사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특별한 주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칼슘 스코어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실 칼슘 스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이 동맥경화가 조금 있다. 동맥경화가 꽤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혈관의 협착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 스코어가 뭐 이렇게 일정 수치 이상 이제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한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칼슘 스코어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칼슘 스코어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증상이 동반돼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활동할 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스코어는 혈관 협착의 정도는 알 수가 그 칼슘 스코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0개월 전에 조영수를 해서 변이형 협심증 검사까지 하였으나 음성 판정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흉통이 있다. 심장 문제일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혈전이 떨어져 막힌 건 가능성이 적겠죠. 괜히 걱정이 됩니다. 10개월 전에 이제 아마 동일한 증상, 이제 그때도 아마 흉통이 있어서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이형 협심증 검사라고 하면은 혈관 조영술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에서 아마 혈관의 병이 협착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는 혈관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변이형 협심증 검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축까지 유발이 되지 않아서 다 정상으로 나오셨던 분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다른 원인의 흉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 원인일 가능성은 많이 이제 낮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가슴이 우리 흉통의 원인 중에 사실 외래로 방문하는 분들의 흉통의 원인 중에 심장이 원인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시민성, 다른 원인으로 인한 흉통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근골격계로 인한 통증도 꽤 많고요. 여기 사실 심장에 이 가슴 부분에 심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갈비뼈 주변에 뭐 힘줄, 근육, 뭐 늑막 이런 것들이 흉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극이 되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가해진다고 하면은 이 흉통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식도도 이제 있고 위나 식도 쪽도 이 가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좀 역류가 되거나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원인 없이 시민성, 심장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신경성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의 흉통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심장마비로 가는 확률이 큰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20대 심장마비가 확률이 높지 않죠. 사실 심장마비가 올 확률은 중년 이후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후에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20대 심장마비는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끔 이제 젊은 분들,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아주 가끔 이제 듣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지병, 이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지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 발생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그 고지혈증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이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LDL 콜레스테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해주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LDL 콜레스테롤을 뭐 160, 170, 190 이러면 막 높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300, 400, 500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은 20대 때 급사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스텐트 총 3개 수술을 했고 최근에
건강검진 중에 뇌동맥 협심증이 아니고 뇌동맥 협착이겠죠. 뇌동맥도 이제 좁아져서 뇌동맥 협착을 진단받았고, 지나간 뇌경색, 과거 뇌경색도 있으셔서 아스피린을 한 알 더 추가 총 2알 복용하십니다. 시골 고흥에 계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큰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스피린을 아마 2개 드시는 게 아니라 아마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 항혈소판제인데 다른 항혈소판제도 아마 같이 복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병원 근처에 계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도 안정되고 좀 더 건강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또 119 부르면 또 그렇게 멀지 않게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빨리들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약물 치료 아주 잘 하고 또 담당 주치분의 그런 진료에 잘 협조해서 잘 따라가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성인이 돼서 천식을 진단받았고, 천식 있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나요? 숨찬 증상이랑 숨이 차올라서 코로 내쉬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천식 때문에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가 되면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심장마비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자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흡입기나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남편이 30대 후반에 폐색전증 수술을 했는데 제 남편처럼 폐색전증 수술 받은 경우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폐동맥 색전증을 먼저 말하는데 심장에서 우심실에서 피를 이렇게 쫙 짜주면 심장의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혈액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폐동맥으로 혈전이 가서 그 폐동맥을 막아버리는 게 폐동맥 색전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폐동맥 색전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폐동맥 압력이 많이 올라가면서 우심실 신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 또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치료받고 그 혈전을 잘 제거해서 압력이 다 낮아진 경우에는 사실 심장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혈관이 좁아서 스텐트가 안 들어가서 풍선 시술만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재작년 말 바이패스 수술을 하셨네요. 바이패스. 그리고 작년 우관상동맥 스텐트. 그러니까 개용 수술도 하셨고 스텐트 시술도 하셨고. 그래서 재발할까 두려운데 저는 처음부터 LDL이 높지 않고 스타틴 복용 이후 총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 LDL은 230 이하인데도 계속 재발인데 흉통보다는 주증상이 호흡곤란이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도 돌연사 확률이 높진 않다고 하는데요.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약물 치료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230 이하로 유지가 된다고 하시니까 약물 치료는 잘 하고 계신데 LDL 콜레스테롤 잘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재발을 많이 하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사실 대개는 이렇게 약 잘 드시고 콜레스테롤 조절을 아주 잘하면 재발을 안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죠. 재발을 특히 이렇게 많이 하는 사실 그런 분들은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 잘 본인이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증상이 생길 때. 그래서 그런 증상이 만약에 30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담당 주치의분하고 잘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잘 관리하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용 수술을 해서 혈관을 따다 붙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또 다른 이 스텐트보다 더 오래
재발 없이 잘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발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잘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피지컬이 큰 근육이 많은 남자는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제로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선수들도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다고 해서 심근경색 올 확률이 제로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위험 인자가 사실은 비만이나 이런 운동 부족도 위험 인자일 수 있지만 다른 위험 인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흡연을 한다거나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만성 질환 관리가 잘 안 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한 사람이 스텐트를 또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들도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다시 재발을 해서 다시 스텐트 시술을 또 하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텐트 시술을 한 그 부위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텐트 시술을 한 부위 말고 아까 제가 혈관이 3가닥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했는데 다른 혈관에 병이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했을 때 처음 시술할 때 있었던 그 병이 다른 혈관에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술만이 전부가 아니고 시술하신 분들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아주 잘 하셔서 적절하게 그런 위험 인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들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비만이신 분들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체중 감량하시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아주 잘 하셔서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그런 만성 질환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심근경색을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인데 심근경색 걸릴 수 있나요? 이렇게 울음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고혈압 환자분들도 고혈압이 아닌 분에 비해서는 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팩터 이제 위험 인자에 고혈압이 들어가죠. 근데 혈압 관리를 아주 잘 하시면 약물 치료를 잘 하셔서 혈압 관리를 잘 하시면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그냥 정상인들처럼 그 심근경색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금연하시고요. 만약에 담배를 피신다면 아인리히법처럼 심근경색의 응급처치로 괜찮을까요? 안 치면 중력 때문에 혈류에 도움이 될까요? 아인리히법이 아니라 아마 하임리히 그 응급처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임리히 방법은 그건 기도가 막힐 때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떡을 드시거나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들이마시다가 기도에 그런 음식물이 이제 막혀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몇 분 안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심근경색 응급조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근경색이 아니고 기도가 막힐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고요. 심근경색일 때는 사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의식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슴 압박,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안정을 취하면서 119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막힐 때 쓰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심근경색일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5.7 나왔고 흉통, 숨이 차고 가슴 답답함이 며칠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철분 주사 맞으면 없어질까요? 심장 검사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의 원인 중에 빈혈도 들어갑니다. 빈혈 수치가 사실 5.7이면 정상 수치에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정상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13 이상이거든요. 5.7이면은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이 헤모글로빈 수치, 그 수치만으로도
흉통이나 숨차고 답답한 증상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먼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수혈하셔야 됩니다. 수혈. 사실 헤모글로빈 5.7이라고 하면 이게 왜 헤모글로빈이 떨어졌느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찾으셔야 되고요.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위장관 출혈이나 있다거나 어디서 피가 새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되고, 출혈을 일단 잡아야 되죠. 잡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5.7이면 수혈을 하셔야 되는 수치예요. 수혈을 해서 적어도 8이나 9 이상으로 올리셔야 되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교정을 해서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만약에 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심장 검사까지는 안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를 교정을 했는데도 숨차고 가슴 답답하고 흉통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심장 쪽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약 2년 전부터 하루 종일 왼쪽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CT까지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정상으로 나와서 정신질환, 정신과 가보라고 해서 정신과 약을 6개월 먹었는데 호전이 없습니다. 심장 문제 같은데 더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장 문제가 있을 경우 저같이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장기간 흉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제일 답답한 상황이죠.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고 이제 증상이 심한데 대학병원에서 꽤 정밀하게 보신 겁니다. 심혈관 CT까지 아마 찍으신 거고, 관상동맥 혈관이 막히지 않은 것까지는 확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꽤 정밀하게 검사를 하시고도 다 정상으로 나와서 아마 심장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신경성, 그러니까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이런 원인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심장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분처럼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나 이제 공황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흉통이 발생하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장 쪽으로는 CT까지 찍으셨으면 혈관 자체는 문제 없다는 게 증명이 됐지만 혈관 협착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됩니다. 근데 뭐 변이형 협심증, 아까 또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흉통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혈관 연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을 찍어보면 그냥 정상으로 나오는데 특정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이 유발이 되면서 통증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형적인 그런 협심증 증상이 의심이 된다. 조이고 답답하고 이런 게 뭐 한 5분, 10분 가고, 또 니트로그리세린 설화정을 쓰니까 금방 호전이 된다. 그러면은 변이형 협심증, 혈관 연축 유발 검사라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스카이님 질문이 3개월 전에 스텐트 시술한 후에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았는데 복용해도 될까요? 네, 뭐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가 혈전 발생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소염 진통제,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단기간 드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스텐트 시술을 하시고 나서 아스피린하고 또 다른 항혈소판 제제를 아마 지금 3개월 전에 하셨으면 항혈소판제 2가지 쓰시고 계실 거거든요. 최소 2가지.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를 단기간 복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을 쓰고 있는데 또 소염 진통제까지 장기적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은 위에 부담이 좀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냥 며칠 쓰는 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마지막 질문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간 이제 접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질문 주셨는데 다 대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흉통, 전형적인 흉통 증상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흉통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흉통 양상이 좀 30분 이상 오래 지속될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급성심근경색을 생각하셔서 119를 불러서 최대한 빨리 심혈관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고, 보호자분도 만약에 같이 있다면 환자분을 잘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